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회 거진 오늘 특집 토론회 황수동입니다. 어제부터죠.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정치 신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공직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 신인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많은 정치 신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21대 총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대 남기현 교수, 청주대 유호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1대 총선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출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먼저 그동안의 활동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 교수님부터 좀 지난 20대 총선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지역은 좀 황금 분할의 구도로 우리 지역의 대표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죠. 네. 민주당이 4석,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4석. 그래서 여야가 공이 4대 4의 그 의석을 배려를 해줬고, 또 선수로 보면은 사선 의원이 3명, 재선 의원이 4명, 그리고 초선 의원이 1명. 이런 걸 봤을 때 정치인의 어떤 경력상 역할로도 아주 황금 분할로 우리 충청북도의 유권자가 잘 선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정당의 어떤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더라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우택 의원의 경우는 원내대표까지 경험을 했고, 또 민주당의 경우 사선 의원들의 변재일 의원이나 또 오재세 의원도 상임위원장 또는 당내 정책위원장 등 역할을 해서 공적 기능은 잘 수행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선 의원들도 이선의 도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체부 장관까지 역임을 해서 긍정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라고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지역적 측면에서 과연 이들이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 지역구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는가를 주민의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마 절반의 유권자는 정말 선수만 쌓이고 국회의원직만 가졌지 역할은 별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쉬운 점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20대 국회를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20대 국회 임기가 조금 남았지만 20대 국회는 특징적으로 19대 국회에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싸우지 않는 국회, 대화 타협이 이루어지는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대 국회는 사실상 이 대화 타협이 실종된 혹자는 식물국회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전의 국회가 동물국회라고 해서 엄청 싸우고 갈등을 벌였다고 국회 선진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20대 국회는 오히려 더 일을 안 한 거가 아니라 어떤 싸우기 위한 어떤 국회가 열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성찰과 철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아까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충청북도의 경우는 이제 여야가 4대 4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그런 구도를 실제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했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내년도 충북 정부 예산 같은 것을 이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충청북도 국회의원들이 좀 노력을 했을 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선 철도라든지 새로운 철도 노선을 이제 만드는데
아마 좀 노력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과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을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거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이번에 여야 막론하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한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국회를 하셔야 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은 멸사본공이거든요. 정치는 사회를 위한 가치의 고리적 배분이라고 이제 데이비드 이스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회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회를 위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조금 알기 쉽게 이제 20대 이제 저희 충북의 국회의원 수는 이제 지역구는 8개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8분이신데 네.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점수를 한 100점 중에 몇 점 정도를 지난 한 3년여간 지금 이제 활동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국회의 기능이 입법 정책 기능도 있고요. 또 행정부를 감독 통제하는 기능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정책 결정 기능과 행정부 감독 통제, 예산, 심의 이런 기능들을 이제 종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기능적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한 7, 80점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지역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이런 어떤 소통 구조의 어떤 역할로 본다면은 저는 과락 50점이다라고 50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능적 역할과 어떤 지역 발전의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낸다면 한 60점 정도 네, 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점 정도 네. 주셨고요. 교수님은 지난 어떤 활동 어떻게 몇 점 글쎄요, 정도 주시겠어요? 뭐 지금 남 교수님이 그 60점 평균 60점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도 또 좀 적게 60점 이하. 그래요? 네. 그럼 다 과락이네요. 과락은 40점. 아, 40인가요? 네. 네. 한 그러면 50점 정도? 하여튼 네. 뭐 50점에서 60점 사이. 네. 그럼 좀 일단은 네, 여러 이제 노력을 당연히 했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였었어야 됐을까요? 사실 촛불혁명의 근본은 정치 이념적으로 그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세력에는 소위 말하는 좌파 개혁 진보 세력이 주축을 이뤘지만은 그래도 중도적 성향을 가지면서 정치 이념과는 별개로 나라가 올바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다수의 국민들이 합쳐진 결론을 맺어진 결과다라고 이제 봤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당 사람들하고만 소통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사람들하고 소통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국회의원 대 광역의원, 시의원, 당원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에는 나쁜 표현으로는 먹이사슬 구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공천권을 주어야 당선이 돼서 움직여지는 이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역 주민의 전체의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만의 리그로서 어떤 역할을 가져오게 해서 결국 이제 국회에 상정되고 정치화되는 이것은 뭐 여야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은 이제는 골목까지도 좌우 이념, 여야 이념적인 정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구조의 역할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은 그야말로 내가 특정 정당의 세력에 의해서 뽑혀졌다 할지라도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그 국정 운영의 기반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하는 이런 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였다. 좀 소통이 부재됐다. 네, 네. 교수님은 이제 우리 남경 교수님보다 점수를 좀 적게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아쉬우셨어요? 저는 우리 충북의 경우는 이제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충북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딱 보면 충북이 이제 중원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더 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민심을 선도하고 민심을 좀 이렇게 이끄는 이제 그런 측면의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선수가 많다는 것이 그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는지, 선수가 많으면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충북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이제 뭐 대표나 이제 뭐 어떤 그런 당에서의 그 어떤 보직이나 뭐 장관이나 그런 걸 한 분들이 있지만, 그게 단순히 어떤 자리 배분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최근 이제 우리 여야 간의 강력한 그 대치 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가 풀든 야가 풀든 뭐 풀어갈 근본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사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중진 의원이라고 자처도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 그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한 분도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네. 또 거꾸로 자기 정당이나 또 정치개혁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토론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국회의원 하나 얼굴 비치는 분이 없다 이거죠. 네. 이런 역할을 본다면은 그건 방아노랭이, 우리 지역에서는 다선을 쌓고 초선이고 잘해서 국회 역할을 해야 된다, 잘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타 지역 국민들이 봤을 때나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과연 충청북도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런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최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선 의원, 우리 지역에 이제 4선의 어떤 중진 의원들이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는 물갈이론, 세대 교체론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적수가 그래도 좀 마땅치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 좀 물갈이론, 이런 세대 교체론이 좀 힘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제 저는 이제 물갈이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제 특정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그것이 제기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북 지역은 지금 여성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체 국회의원 비중을 볼 때도 초선 의원 비중이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낮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초선이 131명입니다. 그러니까 43.7%인데 충북은 단 한 명이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이제 11.1%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초선 의원이 적다는 것은 이제 정치 신인들이 이제 어떤 진입 장벽이 크지 않나, 정치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이제 물갈이론이나 세대 교체론이 그런 어떤 공학적인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말하자면 20대 국회가 충북 지역의 이제 국회의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과연 무엇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물갈이, 세대 교체론, 이게 인물을 바꾸는 것도 또 큰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유근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단순하게 다선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그만해라, 이러한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네. 우리나라 정치 과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다만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가지는 사명과 역할이 뭐냐, 이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에 걸맞는 인물이면은 5선도 좋고 6선도 좋지만, 또 그거에 걸맞지 않으면은 재선도 필요가 없다 하는 이제 역할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21대 국회의원은 이제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근간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 정신이 담겨진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 민심의 어떤 그 촛불 정신의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9세대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 너무나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의 근간이 무엇이고 국민이 정치권으로부터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읽을 줄 아는 또 그런 정신이 담겨진 사람들이 사실은 국회의원을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신의 세계에서 물갈이론을 얘기했는데 네. 이런 것은 단순하게 당신 5선이니까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정당 공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그 개혁과 지방 분권과 좀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소수 의견에 대한 어떤 대피성의 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 각 당에서 공천 기준으로 삼고 그네들이 공천 과정 속에서 당내 공천이 되고 그래서 최종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런 구조로 가서 뭔가 시대가 원하는 또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인물이 뽑히는 것이 곧바로 물갈이고 세대 교체다. 이런 의미에서 역할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수가 우리 유권자의 지지에 크게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는 21대 우리 충북의 특히 도시권의 선거구에서는 네. 분명하게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불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 조금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 우리가 그 어떤 빠른 성장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만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의 분화라든지 이익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뭐 고구마가 되는 거죠.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는 뭐 4년 동안 사회는 한 10년 이상이 바뀌었는데 정치 영역의 4년은 그거를 이제 멈추는 오히려 어떻게 면에서는 이제 퇴행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죠. 네. 아까 이제 국회 선진법 말씀드렸지만 국회 선진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갖 일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과연 21대 국회의 그 선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진짜 저희 도민들이나 주민들도 좀 깊은 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네. 네, 저도 이제 뭔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수나 근데 나이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네네. 이제 시대와 가치와 이제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변화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중진 의원들이 그거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중진이라고 말씀을 하면 이제 그게 네. 선수나 이제 나이나 뭐 네, 이런 네, 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중진의 개념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하튼 이제 시대 정치를 반영하고 가치의 다양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움을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뭐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렇지 중진 못하다면 의원들이 새로움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발자취로 평가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선별적이겠죠. 어떤 분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게 좀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이제 그런 변화를 굉장히
주도하는 뭐 주도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변화를 이끄는 이제 그런 공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앙당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거는 맞고 네. 좀 뭔가 세대 교체 바람이 부는 거는 또 충북에서도 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북 총선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현재 청주 상당의 윤곽근 전 고검장 그리고 진천 증평 음성에는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출사표를 던졌고 또 모두 국회의원에는 처음 도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두 지역에는 모두 현역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이 두 후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글쎄 우리 지역에 이제 자유한국당 공교롭게 이제 그런 지역에 자유한국당이 우선 이제 돌출이 되고 있는데 네. 상당구의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 그 경력으로 보더라도 원내대표로 아주 원로거든요. 이런 원로와 지금 이제 변호사 출신의 윤곽근 네. 고검장 출신이죠. 출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인 뒤 이야기로는 윤곽근 전 고검장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와 친분이 두텁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 신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경선 둘이 적용이 되면은 도전할 만하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충북의 분은 어떤 그 세대 교체론과 맞물려 있어서 적지 않은 그런 그 돌풍을 예고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앙 정당들이 자기 지역구 관리로 해서 얼마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왔는가의 역할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그다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당내에서나 우리 충북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 원로와 정치 신과의 어떤 격돌은 굉장히 그 좋은 사례이고 경험이고 또 지역의 파급 효과가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대수 후보와 그 이필용 전 군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검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 또 지방자치 시대에 도의원과 자치단체장을 한 후에 중앙정치부대로 가는 이필용 전 그 음성 군수와의 대결은 이것은 아주 그 신선하고도 또 우리 충북의 그간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그 지방 정치인을 양성해서 국가 정치인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점도 가지고 있어요. 네. 잘 될 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클린턴이나 호스카와나 이런 사람들도 주지사 출신이 대통령을 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도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또 자치단체장이 국회로 가는 이런 그 통로가 이어진다면은 지방자치 발전에서도 이제 좋다. 그런 취지의 첫 사례가 아마 그 이필용 그 군수하고 경대수 후보의 그 도전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물론 이제 뭐 이따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흥덕구 서원구 내에서의 뭐 이광희 전 도의원과의 오재세 의원과 대결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정치 신인과 어떤 그 지역의 중진과의 어떤 그 경선이 제도화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정치 발전에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정치 신인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긍정적 가점 제도를 부여해서 기존 정치인이 그 권한을 가지고 무슨 모든 그 장점을 가지고서 그 경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잘 구상을 해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당내 경선이 합리적이고 잘 경쟁이 되면은 그것이 곧 이제 본선에 나가가지고 자기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곽금 전 고검장 그리고 이필용 전 음성군수. 자, 도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그 선임할 구성할 이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고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미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3분의 1 정도를 컷오프하겠다 이제 그런 그 표명을 하고 있죠. 네. 이제 그게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정치 신인들의 이제 도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상당구에서 이제 뭐 정우택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번에 의원이 되면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그 어떤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더 확대시키는 이제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어떤 그 선언도 하고 이제 입장 표명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윤곽근 고검장의 경우는 물론 이제 검찰에서 뭐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 분야에서의 어떤 탄탄한 그 입지와 그 관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필용 전 음성군수는 아까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치단체장을 한 그 경험 이게 이제 과연 국회의원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결국 이제 경대수 의원과의 또 어떤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 신인들이 지지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총선에 정치 신인들이 조금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각 당의 어떤 그 공천 룰을 좀 정치인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정치 신인에게 일정 부분 그 플러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정치 신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의 정당의 당원들께서 그냥 특정 그 정치인의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나 기존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정치 이념과 생각,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지지를 해줄 때 그야말로 나의 대표가 제대로 뽑히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 보면은 중앙당이 누구를 민다 그러면은 당원들 같은 경우는 휩쓸려서 이제 저 사람 아깝지만은 그래도 중앙당과 인과관계가 있는 분이 정치인을 해야지 우리 지역의 발전에 뭐 이런 논리 아닌 논리로 이게 네. 다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중앙정당에서 이번에는 좀 선을 거주는 것이 좋겠고 특히 사회적 약자 아까 말씀드린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또는 장애자나 뭐 이런 정치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플러스 가점을 주어서 네. 정치 일선에 나가서 그야말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의 생각을 정치 과정에 담아낼 수 있는 통로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 공천룰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치 신인들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뭐 마음가짐이나 신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뭐 가지면 물론 좋을까요? 이제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정치에 그 자기가 몸을 담음으로써 네. 과연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가치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이 정치신으로 들어와서 우리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런 신념이나 가치가 오히려 이제 정당의 구조라든지 국회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에 매몰돼서 결국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제도를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좀 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물론 이제 당에서의 공천이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당원들의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당원들의 의견, 당원들의 의견은 상당 부분이 이게 조직과 무슨 어떤 인맥과
뭐 이런 것으로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말이죠. 과연 이제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공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당원의 비중을 안 둘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정당이 아직도 그렇게 이제 발전된 정당으로 보기 어렵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참여를 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 과정도 바텀업을 하는 겁니다. 네.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을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위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 의견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국민들의 뜻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공천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물론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뭐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또 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를 좀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좀 어떤 혁신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제는 각 지역구별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출마자들은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각 지역구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를 하기도 했고 이제 출마설도 있어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당내 경선이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서원구는 좀 후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서원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글쎄요, 이제 서원구의 경우는 지금 이제 현역이 이제 오재세 의원이 이제 5선 도전을 이제 내세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선 도전을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공천에 나서겠다. 이제 요번에 이제 출마를 이제 선언한 이제 이광희 전 도의원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이제 서원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방점을 두고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유행열 그 지금 한국감정평가협회 이제 상근부회장이라고 상근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역시 이제 뭐 청와대에도 일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 공천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오재세 의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아성을 지금 이제 시민운동도 하시고 또 도의원도 역임을 하셨던 이제 이런 그 이광희 전 도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떤 관료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그 이익단체에서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아성에 도전을 해서 이제 그 아성을 허물 수 있을지 뭐 그렇지 못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 경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선전할 수 있을까요? 이광희 전 도의원이라든지? 아마 이제 이광희 전 도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도의원 하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활발한 활동이 또 이제 시민 그 사회에서도 역할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현역인 이제 오 의원한테 이제 적극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변화의 그런 물결을 같이 업을 수 있다면 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기존의 틀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제어된다면 또 뭐 상당히 기존의 틀로 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서원구가 이제 지난 선거 때는 그 최원호 당협위원장이 거의 박빙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후보가 일단 한 분 나와야 되고요. 네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거의 뭐 최현우 위원장이 뭐 단독으로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봤을 때 사실 당내 경선에 있어서 먼저 짚어보면은 지역구에 정치인의 어떤 그 세대 교체를 하려면은 누가 해야 되냐?
논의가 됐을 때마다 오재세 의원이 늘 입질에 오르내렸죠.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당원들에 비춰져 가지고 아마 이제 그런 역할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물론 정치 신인의 지금 그 이광희 전 도의원은 이미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 네.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도 이제 지금 좌천 타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충북 지역에서 수십 년 그 시민운동을 했던 청와대 그 송재봉 행정관의 경우에도 자천 타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바람은 시대에 걸맞는 정치인이 당내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특히 지역 충청북도의 선거구를 보면은 그 정치인 본인과 당원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너무나 그 정치인과는 관계없는 끈끈한 선이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재세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무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또 아는 사람들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못했다가 큰 코 다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하고 있지만 지난 선거에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최현우 후보에게 졌다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네. 1,000몇 표 차이로 이제 그러한 것. 또 이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제 촛불 정신의 근본에 있어서 정치 이념을 어떻게 담아갈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을 종합해봤을 때 당내 경선은 굉장히 아주 관심이 대두되고 아주 박빙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제 최현우 후보와의 이제 그 대결인데 네. 최현우 후보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랫동안 6전 7기 네네. 6번 떨어지고 7번째 도전을 하는 이런 입장이고 본다면은 그분의 정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동정 여론도 이루어질 수 있고 무시할 수가 없죠. 무시할 수 없고 또 민주당 내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 불협 포함이 있을 때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은 어찌됐든 그 최현우 후보의 어떤 역량, 조직 관리 운영 능력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서원구의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마 우리 충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가는 그런 지역구로 아마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오재세 의원을 또 후보로 내보내기에는 이제 세대 교체론 얘기가 있을 네,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재세 의원이 아닌 다른 이제 신인들을 내세우기에는 또 최현우 위원장한테 조금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선거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또 어느 선거구로 출마하느냐가 또 관심인데요. 현재 이장섭 부지사는 흥덕구 출마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도정환 의원과의 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청주 흥덕구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흥덕구의 경우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네, 노영민 그 실장님께서 네네. 지금 계속 그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3선 하셨죠. 노영민 실장님께서 한 3선 하셨고 거기서 이제 보좌관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보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흥덕구에 상당히 애착을 갖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흥덕구의 경우는 이제 지금 도정환 의원께서 이제 현역으로 계시죠. 문체부 장관도 역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아주 큰 그 기여가 됐던 이제 평창올림픽에 대한 이제 거기서 문체부 장관으로서 이제 아주 좋은 성과도 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장섭 그 부지사의 경우는 아마 흥덕구에 계속 그 도전에 대한 이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역으로서 도정환 의원께서 지금 이제 현역으로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 자기의 지역구를 이제 선뜻 이렇게 이양한다든지 그렇게는 이제 어렵겠죠. 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제 당내 공천이 하나의 이제 그 빅매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진짜 공천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지역에 어떤 인물이 나와서 이제 공천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략 공천 같은 걸 또 할 수 있겠죠. 이제 전략 공천이 되면 이제 어떤 그 충북 지역 전체를 보고 당에서 뭐 이렇게 선거구를 어떤 특정 인물한테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또 다른 변수도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양희 현재 당협위원장이죠. 네네. 김양희 위원장께서 아주 열심히 지역구를 누비고 계시고 또 전 도의원이었던 김정복 전 현 이사장인가요? 그 신용조합 그분께서도 지금 도전을 하려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흥덕구는? 흥덕구가 이제 좀 전에 한세대.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이장섭 현 충북 부지사가 흥덕구에 나오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 같습니다. 우리 도내 선거구에서. 네. 물론 이제 정치인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죠. 그러나 이제 정당 정치 과정 속에서 그 공천 과정에서 유리하려면은 이제 정당 내부의 어떤 협조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이장섭과 그 도종환의 대결은 단순히 이장섭 후보와 도종환 당내 후보와의 대결이 아니라 세간의 사람들은 노영민과 도종환과의 대결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클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노영민 실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이 지역은 아마도 이 중앙 정치권이나 지역의 그 정치 원로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뭔가 좀 거중 조정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제 도종환 의원회 같은 경우도 문체부 장관도 경험했지만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개혁 공천을 한 충북의 유일무이의 국회의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가 그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런 지역에 또 새로운 인물 이장섭 그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역의 시민사회나 개혁 정치 세력의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런 이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결론지어 말한다면은 이것은 이장섭과 도종환의 대결이 아니라 노영민과 도종환의 대결이다라고 비춰진다면은 현재 비서실장의 어떤 입지나 역할도 좀 난해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어찌됐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네. 본다면 또 이장섭 의원이 이제 젊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보좌관 출신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이제 시민사회나 학계나 이렇게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공부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다면은 우리 지역도 그래도 보좌관 출신이 한번 정치인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의미는 있다. 네, 의미는 있다. 그래서 도종환 의원이 좀 험지 출마설 상당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던데요. 네, 근데 저는 그건 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노영민 실장의 지역구가 아니었다면은 그 얘기가 100번 옳고 도종환 의원도 아마 100번 내가 떨어지더라도 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역학구도를 놓고 본다면은 험지 출마설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자리 차지하고 자기 정치 세력 키우고 내쫓는 격이 되는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그건 뭐 적극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흥덕구 좀 살짝 짚어봤고요. 제천 단양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경용 전 금강역 환경청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도 민주당 내에서 출마가 유력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이제 해야 되겠죠.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해도 자유한국당 엄태영 전 제천시장과 겨뤄야 하는데 제천 단양 지역구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제천 단양의 경우는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그 민주당 이우삼 의원인데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셨죠. 네. 예, 그래서 초선이죠? 그렇죠. 네, 예, 초선이죠. 예, 초선이니까 이제 지금 그 재선 도전에 나선 것인데 제천 단양은 조금 약간 그 보수 색채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근규 제천시장도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이제 총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이경영 금강위협 환경청장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그 지역의 어떤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그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천 단양의 경우는 과연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한국당의 이제 엄태영 전 제천시장의 경우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불과 한 2,400여 표 차로 이제 그 이 의원한테 이제 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박빙의 승부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번 그 지역의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공천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세 분이 상당히 비슷한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관록이나 이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제 이근규 그 전 제천시장은 이제 그래도 제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와 입지가 있고, 이우삼 의원은 어떻습니까? 제천 단양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있나요? 글쎄요, 이우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현역으로서 이제 이번 당선이 돼서 제천 단양에서 현역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겠죠. 네.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현역 의원으로서의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자유한국당 엄태영 전 제천시장과의 그 맞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엄태영 그 자유한국당 위원장인가요? 그분의 네. 경우에는 거의 내부적으로 거중 조정이 이제 돼서 본선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우삼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기존에 했던 그 이경영 전 금강위협 그 환경청장이라는 정치 신인, 또 전 시장을 했던 이근규 전 시장과의 어떤 그 당내 경선이 우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민 성향 또 여러 가지 보면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기간이 짧으면은 그 다음 선거는 유리하잖아요. 유리하게 또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우삼 의원의 경우 제천 지역 내에서 어떤 젊어서부터 어떤 정치적 입지나 시민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 기반이 완성된 건 아니고, 네. 저는 보궐선거 과정 속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제천 단양 지역에 있는 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획득을 해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의 경우도 물론 이우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신인으로서 어떤 패기나 역할이나 또 지역의 기여도나 이런 것은 크게 이렇게 그 지지하는 바는 덜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그 보궐선거 당선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여론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제 이우삼 대 그 엄태영 의 어떤 리턴 매치죠. 지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 속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제 정리를 이우삼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는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우리가 중앙 정치권의 어떤 그 정당의 역할과 지지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여질 때, 네. 제천 지역의 주민의 유권자의 어떤 그 의식이나 표심보다는 또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구도가 어떻게 가는가 이런 거에 기존 정치인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주 또 보선 때처럼 박빙으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왠지 박빙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은 느낌이 들어요. 그 네. 보궐선거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하면은 이제 뭐 지금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200 몇십 개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를 하니까 주목을 못 받거든요. 근데 보선을 하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보궐선거에 당선되는 분들이 그런 어떤 인지도도 높이고 또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역할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네, 제천 단양 지역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도내 지역구 중에 이 충주 선거구 또 동남부 4군 선거구는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충주와 동남부 4군에는 이제 부각되는 상대가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기사를 지금 찾아보면 당선되는 분위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남부 3군이 됐다가 계산군이 들어오면서 동남부 4군 동남부 됐죠. 4군으로 이제 이렇게 선거구가 획정이 된 이것도 아직 이제 최종 결정 선거구가 결정돼봐야 하는 겁니다만 네. 됩니다만은 박덕흠 의원이 그 정치 활동을 대체적으로 지역구 유권자 관리나 또 당내에서 했던 역할이나 이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평가일 것 같고 그 정부에 의하면은 어떤 그 현 옥천 군수의 출마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역할을 봤을 때 실제 그 동남부 4군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의 어떤 결집도나 이런 것도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박덕흠 의원이 좀 더 우세하게 21대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뚜렷한 지금 상대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충북은 현재 8개 선거구고요. 아까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4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4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8개 선거구가 이제 그대로 가게 된다면 이제 이번 21대 총선 지금은 4대4 구도인데 어떻게 좀 바뀔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예상이긴 한데. 네. 글쎄요. 지금 지금 이제 4대4 전망. 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조금 하나 생각할 게 지금 선거법이나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선거법에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가 충북 지역 선거구의 경우는 아마 이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그 선거법이나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가 지금 민심의 향배에 미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이제 게리맨더링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굉장히 큰 아쉬움이죠. 이제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데 축구 경기의 룰이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기존의 그 4대4의 그 구도가 이제 과연 어떻게 바뀔지를 지금 예상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큰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20대 국회의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여망이 이제 분출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여망이 분출된다면 그 분출을 이제 누가 어떻게 잘 수렴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고 그게 사실은 이제 이번 공천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과연 아까 제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말씀을 드렸지만 네.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이제 어떤 그 특정한 계파나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른 공천이 아니라 진짜 어떤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서의 그런 공천 과정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21대 총선 구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제 마음 같아서는 3대 3대
2 됐으면 좋겠습니다. 332. 네. 네. 민주당 3, 자유한국당 3, 소수정당 2. 네,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의 어떤 그 의미를 찾자면은 우리가 우리 상당구의 경우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대한 약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실제 청원 지역구에서의 어떤 그 역할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권 성향 5, 야권 성향 3 이런 구도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제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양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이 시간에 계속해서 21대 총선에 관해서 또 이슈들이 생기면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 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eme ways are back again.